안녕하십니까. EY 한영 세무부문 유정훈 파트너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근본 세법 개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대주주 요건 완화, 종부세 개편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여야 간 극명하게 시각차가 있는 분야에서 국회 통과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2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1일자로 확정 공포되었습니다. 저는 개정세법 내용 중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그리고 부가치세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내용은 기재부에서 지난 1월 18일에 발표한 이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번 달에 공포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이 점 감안하시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중 중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국세기본법에서는 일반적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또는 결정,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 납부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에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제한적이다 보니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후발적 경정 청구를 제기하거나 과세관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다른 세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과연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많은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근본 개정세법에서는 소송에 대한 판결뿐만 아니라 심사, 심판 결정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 및 과세관청의 경정 결정으로 타 세목이 과다 납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포함하였습니다. 동 개정세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심사 심판 결정 혹은 처분청의 결정 경전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신고납부 대상 세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고지납부 또는 신고납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납세자와 고지납부한 납세자 간 희비가 엇갈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예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있던 사안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납세자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도모할 수 있었던 반면 부가고지를 선택한 납세자의 경우 일반적인 경정청구나 불복과정을 밟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 간 불평등 및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2023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가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고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조사 결정 시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복 과정에서 인용, 기각 대신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처분청에서 재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원처분과 동일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본 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청구인의 당초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 결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원처분 유지 사유로 포함하여 재조사 결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시 심사, 심판 청구 기간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해 추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하고 이의 신청 결정 기간인 30일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일 이후 심사,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 기간인 60일을 도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추가 불복 절차를 수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하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 기간인 60일을 도과한 경우 납세자가 바로 심사 심판 청구 제기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 권리가 제고되었습니다. 동신설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60일 내 재조사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개정 내용입니다. 2019년부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 기피 등의 행위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 시 자료 미제출 등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과태료 금액 기준이 상향되어 수익금액 등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 바 세무조사 수검 시에 납세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과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친족 범위에 대한 최근의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해서 2023년부터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고 대신에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장주식 대주주를 판정함에 있어서의 최대주주 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의 최대주주 지분율 판단 시 등 세법 적용 전반에 걸쳐서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법인세법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함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였습니다. 정부 여당의 경우에는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해서 3천억 초과 부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했었는데요. 결국 당초 정부안은 관철이 되지 못하였고 대신에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각 과표 구간별로 1%씩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어 미미한 인하이긴 하나 모든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인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많은 국가의 과세체계가 기존의 거주지 과세 원칙의 월드와이드 텍스 시스템에서 원천지 과세 원칙인 테리토리얼 텍스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텍스 시스템 하에서는 국외 원천 소득을 국내 과세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대신 외국 납부세액 공제 등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리토리얼 텍스 시스템 하에서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내 과세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원천지국 과세로 종결되는 과세 체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7년에 텍스 커츠 앤 잡스 액트를 통하여 테리토리얼 텍스 시스템으로 일부 변경되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 텍스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등 소수의 국가에 국한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년에 최초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지분율 10% 이상이고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95%를 입금 불산입하여 국내 과세 소득에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종전과 같이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적용받게 되며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혼성금융상품으로부터의 배당 또는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입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입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적용 대상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종전에 지분율 25% 이상, 배당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게 적용되었던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불산입 적용 요건과 동일하게 10% 이상으로 낮추어서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 규정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내용 역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내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에 법인세 산출세액 중 국외 원천소득에 대응되는 산출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한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 국외 원천소득에서는 국외 원천소득과 대응되는 직간접 비용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국외 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되는 국내 대응 비용으로 인하여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 금액의 경우에는 2월 공제가 불가하여 이중과세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외국납부세액 중 국내 대응 비용으로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사업년도에 즉시 송금 산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주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던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입금불산입률 제도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조치가 대폭 바뀌었는데요. 국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도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일반법인 지주회사 간 또는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간에 각기 달리 적용되었던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률을 변경하여 기업 형태 구분 없이 모든 법인에 대해서 50% 이상 지분율에 대해서는 100%, 20% 이상 지분율에 대해서는 80% 입금불산입률을 일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이 동 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도록 바뀐 반면에 일부 지주회사 등의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업계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를 감안해서 당초안에서 80% 입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는 지분율 기준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었고, 또한 20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입니다. 2월 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100%를 공제해오던 것을 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등과 더불어서 2016년부터 80%, 70%, 60%로 점진적으로 공제 한도를 낮추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제 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들이 있어왔기에 근본 개정세법에서는 60%를 다시 80%로 상향하는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인세율 인하와 더불어서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조세부담 감소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연결납세와 관련한 개정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연결납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결납세 최초 도입 시에는 적용 초기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만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100% 미만 지분율인 경우에도 연결납세를 허용하고 있고 10여 년간 안정적으로 연결납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는 90% 이상
지배하는 자회사의 경우에도 연결납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연결법인 간 연결소득 배분 시에 연결집단 내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소득을 소득금액이 있는 법인 간 소득크기에 비례해서 배분함으로써 소득금액 있는 법인들이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결손금을 향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연결납세 제도 하에서는 연결자법인이 연결법인별 법인세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결손을 다른 연결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대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결자법인의 개별 귀속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도 역시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국채에 대한 이자,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은 법인세법 제98조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규정에서 외환 건전성 유지 또는 통화정책상의 필요시에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서 작년 10월 17일부터 국채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비과세를 적용해오고 있는데요. 근본 세법 개정에서는 국채 외환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해 국채에 대한 이자,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별도의 규정으로 영구화시키는 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근본 개정세법으로 인해 기존과 같이 국내 보관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국채 통한증권에 투자하는 직접 투자 외에도 적격 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간접 투자의 경우에도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동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기존 조세조약에 의한 비과세 면제 신청과 유사하게 비과세 신청서와 거주자 증명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우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적용 절차도 일부 보완되었습니다. 2012년에 제한세율 또는 비과세 면제 적용 절차법이 입법되면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거주자 증명서와 함께 비과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의 대상 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 주주 현황 등의 외국법인 설립 정보와 현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 외국법인의 사업정보, 그리고 사용료 소득의 경우에는 사용허가계약서, 무형자산의 등록지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만 비과세 면제 적용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P2P 대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내용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금융상품이 도입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소위 P2P 대출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여타 금융회사로부터의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1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본 개정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세법상 명칭 변경도 일부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과거에 법정 혹은 지정기부금 등으로 불리다가 최근에 별도 명칭 없이 송금산입 한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던 기부금을 다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으로 명칭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접대비의 경우에도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적격 물적 분할 관련 개정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인적 분할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 부문을 분할이고 분할 대가 전액이 주식이며 분할한 사업연도 말까지 승계 사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면 분할로 인한 양도 차익 등 과세 이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적 분할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업용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경우에 사업 부문 분할은 적격 분할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동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업 등의 물적 분할 시에는 적격 분할로 보지 않도록 명확하였습니다. 법인세법 및 조특법에서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및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 명목회사에 대해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에 이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 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주주 등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 과세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 것이죠. 다만 법인세 목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과 기업회계 목적의 당기순이익 계산이 다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즉 초과 배당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 전에는 이러한 초과 배당액을 2월에서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는 초과 배당액에 대해 5년간 2월 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명목회사가 부득이하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요. 추가로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개정 내용은 주식 매수 선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세무조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통해 임직원에게 자기 주식을 교부 시에 시가와 행사가액 차이를 송금산입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법인세법과 관련 유권 해석상으로는 양도하는 자기 주식의 행사가액을 입금에 산입할 뿐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을 추가로 입금 산입하지 않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송금액이 입금액보다 큰 결과를 초래하여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세무 처리가 가능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입금에 산입하는 양도 금액을 행사 당시 시가로 변경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3년부터는 IFRS 17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회계 처리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등을 현금주의와 유사하게 회계 처리하되 미래 발생할 보험금 지급 채무 등을 책임준비금 형태로 부채에 가산하도록 해왔던 것을 IFRS 17 도입에 따라 보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주의에 입각한 수익인식과 보험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의한 손익인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IFRS 17상의 손익인식 기준을 상당히 준용하는 형태가 될 것인데요. 이에 따라 IFRS 17을 적용받는 보험회사의 경우 기존 감독 규정 등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필요성이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대신 IFRS 17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기존 손익인식 기준과 IFRS 17 하에서의 손익인식 기준의 대폭적인 변화로 과세소득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과세소득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 전환이익을 4년 거치 후 3년에 나누어 균등하게 입금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책임준비금의 일부로서 송금에 산입할 수 있었던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번 개정세법 통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 중 하나였던 바 간단하게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뉴스기사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이들 인지하고 계십니다만 이전 정부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포함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일하여 20 내지 25%의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더불어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동일하게 2년 유예되어서 2025년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과 함께 고려하였던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는 증권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당초대로 2023년부터 도입하되 2025년까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따라서 2023년에는 농특세를 포함해서 상장주식의 경우 0.2%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이나 장외거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0.43%가 유지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도 법인세 쪽은 아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므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고자 적용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한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종전에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였던 것을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고, 당초 1천억 원까지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부분들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최대 60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련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개정사항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준용하여 매입자 발행 계산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공급자가 면세제와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정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해서 수정수입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세법에 따른 포탈죄 등 벌칙이 적용되거나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포인트, 마일리지 등 매출 애누리와 판매 장려금 등 구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는데요. 이렇듯 빈번하게 발생하는 매출 애누리와 판매 장려금 간 착오로 인해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님에도 발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를 매입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대신 이러한 매입세액공제는 매출자가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